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이 한 주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또 강현재 변호사와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의혹. 일단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 씨가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유미 씨 측 변호인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아니 검찰에서 이미 유미가 본인이 혼자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에 직접 듣지는 않고요. 그 사건에 관련되고 있는 사무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유미 씨의 진술 내용 등에 대해서 부적절한 방식의 정보 공유는 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용주 의원은 이유미 씨가 단독 범행이라고 검찰에 가서 얘기를 했다라는 입장이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뭐 단독 범행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 진실은 또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어쨌든 변호인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유미 씨가 이 수사와 관련된 진술을 어디까지 했느냐는 변호인의 말이 맞겠죠. 그리고 지금 이용주 의원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변호인한테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들은 게 아니다. 뭐 관련된 네. 사무실을 통해서 들어서 이유미 본인이 단독 범행이라고 한 걸로 본인이 자기가 알고 있다. 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체포되기도 전에 나왔던 뭐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이유미 씨가 당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을 네. 토로하면서 당의 지시 이런 말을 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유미 씨 본인이 정말 100% 제가 다 한 거다 이렇게 진술했을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개인의 범행이다, 개인이 한 일이다, 윗선은 개입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범행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든 카톡이라고 하는 것이든 이것을 허위로 조작한 것, 그 행위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선거에 이용한 행위가 있는 것인데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 이유미 씨가 조작하거나 녹취록을 왜곡하거나 하는 그 내용들은 혼자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당이 전체로 동원돼서 뭐 대변도 하셨습니다만 당의 공보를 비롯해서 당의 최고위원들 선거에 활용되는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이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네. 선거 국면에서 우리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윗선에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허위에 가까운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과연 국민의당에 어디까지 알았느냐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강현재 변호사는 국민의당 대변인도 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많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어떤 상태였나요? 그러니까 방금 김광진 전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두 가지 크게 분류를 해서 예. 보면 정말 허위인 것을 안 사람이 어디까지냐가 네. 일단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허위인 것은 몰랐는데 이런 이제 제보가 있으니 이것을 선거에 최대한 근데 이런 제보가 있을 때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은 그것이 어느 당, 어느 후보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아마 이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허위인 거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것이 허위이냐 진짜냐에 대한 사전 조사 네. 내지는 당내 자체 검증 과정을 정말 이 중차대한 데 있어서 아주 이제 그 심오하게 했느냐 아니면은 정말 검증이랄 것 거의 없이 너무나 네. 소홀하게 그냥 믿어버리고 이렇게 대대적인 어떤 그 선거 전략 차원의 공격에 썼느냐 그 부분에서 이제 책임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들이 국민의당에 생긴 것만으로도 굉장히 배신감이 있을 수 있고 책임을 물으시겠지만 뭐 일각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박지원 당시 상임위원장님이나 안철수 후보 자신 이런 분들이 허위라는 부분까지 알고서 공모하고 그래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대선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랬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네. 봐요.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부분에 검증을 어디까지 했느냐 그리고 이 정도 검증만 하고 이것을 그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판단조차 당시 박지원 상임위원장님이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밝혀서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임 여부의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자, 이 부분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조작된 거다 이렇게 밝히고 난 뒤에 국민의당의 대응 상황을 보면요.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유미 씨 변호인에게 접촉을 여러 차례 시도를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네. 당 차원에서 당의 의원이 이렇게 변호인에게 접촉하는 상황이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용주 의원께서 지금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카톡을 개인이 공개를 한다던가 기자들에게 어떤 이제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은 당 차원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당에는 대표 공식 기구가 있어요. 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지금 당 대표격인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이유미의 실토를 듣자마자 사실상 먼저 사과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철저히 당 차원이건 검찰 수사건 엄정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기까지가 맞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용주 의원님이나 박지원 당시 상임위원장님께서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검찰 수사라든지 여론의 그 칼끝이 이용주 의원 개인, 박지원 당시 상임위원장 개인을 계속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위기를 좀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개인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어쨌든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이제 자꾸 언급되는 것은 당 입장에서는 좋지 않고요. 네. 그리고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유미 씨가 스스로 내가 오로지 다 단독 범행했다라고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지금 관련된 자가 이용주 의원님, 뭐 여러 가지 그때 단장님, 이준서 최고위원 네. 몇 명이 있거든요. 네. 그 몇 명하고 이유미 씨와의 관계는 어찌 보면 법적으로는 서로 이해관계가 좀 부딪히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유미 씨의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좀 반대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주 의원이 자꾸 이유미 씨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주장을 한다거나 변호인 측에 뭔가 접근을 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걸 또 언론에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변호 관계에서는 지금 상호 부딪히는 거죠. 예. 충돌 관계인 거죠. 지금 상황이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유미 씨의 변호인도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이 소개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지난 24일에 또 이준서 최고위원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만났다고 해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접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당 내부의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제 저희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님이 이 사실 자체는 정말 처음부터 최근까지 몰랐다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이 일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당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대표님에게 그 누구라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빨리 말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마 의논을 하는 과정은 있었을 것이고 그 변호인 선임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유미 씨가 이제 저도 아주 가깝게 아는 사이는 아니고 이번에 이제 이름을 듣고 얼굴을 보니까 좀 안면이 있는 정도였는데 이유미 씨가 그동안 이제 안철수 전 대표님을 이렇게 쫓아서 왔던 과정을 보면은 어쨌든 정말 안철수 후보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계속 함께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지금 당 차원에서는 완전히 선을 그은 거 아니에요. 뭐 쉴드를 쳐줄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함께 했던 몇 분이 계실 거예요. 당내 이유미 씨와 함께 해왔던 그분들이 그래도 좀 챙겨서 뭐 변호인이라도 연결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두 가지 팩트 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님과 이 이유미 씨의 행동, 뭐 범행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 당시 후보로서 이번 사안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중요한 문제인데 자, 김광진 의원님. 이렇게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막판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선거 전략, 공세 전략, 후보가
어느 정도 선까지 보고를 받는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보고는 다 받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고에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본인이 관여해서 조정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정책본부의 한 정책의 한 일환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본부의 어떤 한 일환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후보가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이거는 모든 언론들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선거 막판에 국민의당을 비롯해서 국민의당 중심이 돼서 선거의 가장 큰 전략으로 활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몰랐다. 그리고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한 것 좀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가 정치인이고 대통령 후보이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법률상의 문제는 연관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본인을 위해서 이 모든 행위들이 벌어진 것이었고 관련한 당의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해줬던 것인데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좀 온당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비슷한 예로 하나 좀 생각해 보시자면 선거 운동이 시작되던 첫째 날 저희 당의 유세차 하나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사고에 문재인 후보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가서 위로를 하는 것이 맞다. 정치적 책임을 다 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선거운동의 첫째 날 모든 일정을 접고 가서 조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정치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정치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지금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요구인 거죠. 어제 국민의당에서 중간 조사 발표를 하면서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보고를 했다. 그런데 예. 박지원 전 대표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네.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당이 국민들이 혼동스럽게 만드는 것인데 네. 조작에 가담했냐라고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밝힐 문제인 것이고 선거 국면 안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일에 연관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측면입니다. 네. 근데 선거 체계라고 하는 것이 중앙선대본부라고 하는 곳이 있고 최고위원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종합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아이템들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네. 그곳에서 종합상황본부에서 이것을 예를 들면 공보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청년본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벤트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펴나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 다 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박지원 대표가 당시에 다 모든 일들을 컨트롤 하셨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내용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그 핸드폰은 소위 말하는 문자 폭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비서관이 가지고 있었다. 보좌관이 가지고 말하시는데요. 있었다고. 예. 그것도 좀 다른 것이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박지원 대표랑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박지원 대표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전화와 연락이 오면 기자분들에게는 누구는 콜백하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전 최고위원까지 지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연락 온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제 내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의 관계자였던 제가 보기에도 당시 당의 어떤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당시 상임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 당 대표셨고 그다음에 선대위의 상임위원장을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은 좀 맞지 않고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네. 있었지만 네. 본인이 좀 고집해서 또 상임위원장을 하신 측면이 있죠. 그러고 나서 선대위를 구성하는 부분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박지원 당시 대표님이 거의 전적으로 좀 집중돼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정도의 최고위원이라고는 하지만 이준석 정도의 위원과 심지어 이용주 의원님조차 그 박지원 대표님에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뭔가 의혹 제기를 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하겠다라는 보고조차 하지 않고 또는 보고했는데 컨펌을 확실히 받지 않고 한다는 말은 무단으로 자기들끼리 임의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거는 당내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상. 네. 그래서 물론 저도 국민의당 관계자였지만 지금 박지원 전 대표님처럼 보고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몰랐다라는 입장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고 아셨고 그래서 이제 당 차원에서 나갔지만
본인이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오히려 잘못이라든지 과실 부분을 좀 책임을 인정하는 것. 당시 선대 뭐 최고 1인자였으니까요. 그런 입장이 좀 더 당을 사과를 하는 것이 위해서도 마땅하다. 박지원 예. 전 대표님을 위해서도 좀 적절한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네. 예. 그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좀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작이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 해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수진이긴 하지만 이런 발언이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이제 정정해야 될 부분은 이용주 의원께서 얘기한 거는 이게 조작이면은 의원직 사퇴가 아니라 네. 당 차원에서 이 조작을 지시했거나 공모했거나 네. 이렇다고 한다면 또 본인조차 허위인 걸 알면서 공모했거나 그게 밝혀지면 내 의원직 사퇴하겠다라는 거였고 박주선 지금 비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당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면 예. 국민의당 해체 사유다. 이 정도가 되면 그런 네. 당이라면. 예. 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이제 뭐 사퇴라든지 뭐 당 해체 이것만 이제 뽑아서 얘기를 하면은 너무 이제 과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용주 의원님만 해도 본인이 정말 이 허위인 거 알면서 공모하셨으면 범죄자예요. 의원직 사퇴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 네. 또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뭐 진짜 한두 명의 최고위원이나 책임질 만한 사람들조차 이 이유미처럼 똑같이 허위인 거 알면서 공모했다라고 하면 예. 저는 당의 존립이 흔들릴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당이 그렇게 범죄 집단처럼 연루되거나 지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좀 강하게 어필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봐주시는 게 가장 예. 적합하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SNS에 관련해서 글도 올리셨던데 예. 지금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국민의당이 지금 오늘도 뭐 여론조사에서 5위로 이제 추락했던데요. 네. 네. 그렇게 국민들을 두 번, 세 번 농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어찌 보면 이제 꼬리 자르기와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기준이 됐을 때 당 차원이라고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당의 대표가 연관될 때만 당 차원인가? 아니면 후보가 직접 연관될 때만 당 차원인가? 지금 이유미 씨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당원이라고 계속 칩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 선거 캠프에서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위도 맡고 있었고 예를 들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당에서 최고위원이면 등급상으로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높은 직급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준서 위원이 연관되면 당이 연관된 거라고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 또 당대표가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계속 말하시는 건 좀 맞지 않고 실제로 2030 희망위원장이라고 하는 공식 직책의 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온전하게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국민의당 안에서 논의를 계속 하셔야지 어떻게 하면 꼬리 자르기가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형식으로 계속 국민들에게 말씀하시면 예. 국민들이 훨씬 더 실망하시죠.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어제의 발표는 결국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향하는 의혹의 시선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윗선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윗선 지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두 분의 침묵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 정략적으로 국민의당 죽이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이 기회에 국민의당을 짓밟고 인위적 정계 개편을 통해 여소야대 전국을 타파하고 패권적 양당제로 회귀하려는 정치 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하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건가요? 뭐 이해라기보다 그게 당연한 일단 기본적인 수순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네네. 것이고요.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죽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은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자면 지금 여당이 이 야당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금 죽음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만든 죽음의 길인데
그 책임조차도 여당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을 이 정계 개편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뭐 박주선 비대위원장님의 이제 생각은 그렇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의 생각을 묻는다면 지금 상황은 어쨌든 국민의당의 그 이유미 씨의 이제 범죄 행위로 지금 추측되는 일이긴 하지만 네. 그 이유미 씨로 인해서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국민께 이 당이 정말 조직적으로 뭔가 막 파렴치한 집단적으로 파렴치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이제 설명드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당 내에서도 엄정 조사를 하고 예. 그리고 뭐 그때 당시 당 대표이자 상임위원장이긴 하셨지만 책임져야 될 고위직에 있는 당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뭐 안타깝지만 현재 국민의당이 처한 위기 상황은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 지금 주 원인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해결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일단 이번 사태의 수습이 가장 우선입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아까 김광진 의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앞으로도 정계 개편에 관련돼서 국민의당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될지를 제가 전망까지 하긴 그렇지만 네. 당 내부에서는 대선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3위를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당 내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앞으로 그리고 호남에서도 지지율을 예. 잃었잖아요. 호남이라는 지지 기반도 잃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내부적으로 우리 당의 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걱정들을 대부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이제 또 이런 일까지 터지게 되니까 사실상 뭐 심각하게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짜 뭐 지금 일각에서 뭐 해체론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차라리 국민의당이 발전적 해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내부적으로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당 가지고는 계속해서 그 존속하면서 중요한 건 선거잖아요. 네. 정치 집단이 선거에서 지면 어차피 살아남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국민의당이 어떤 정치 집단으로서 첫 번째는 정체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역적으로 호남에 전적으로 기대해 있는 문제. 그런데 그 호남마저도 기반을 잃은 상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안고 있고 또 대선 주자, 그러니까 당의 어떤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전 후보께서의 입지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이제 좀 추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요소가 국민의당에게 당 차원에서 어떤 혁신적인 모습으로 좀 전개돼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이 사태가 안철수를 떼낼 기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선들도 있는데 일부에서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철수 전 대표님을 떼낼 기회라고 말하시는 분은 글쎄 당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이렇게 당 내에서 누군가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님과 국민의당을 거리 두기.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뭐 동일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양자를 거리를 두는 그런 어떤 계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예. 네, 하지만 그분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건 아니건 간에 뭐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님 개인의 입지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당도 상황이 안 좋고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양자 간에 이제 더 이상 뭐
함께 시너지를 내서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끈끈한 어떤 계기라든지 동기부여, 내부의 결속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앞으로 또 펼쳐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청문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이 5대 비리에 몇 가지가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5대 비리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5대 비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동산 투기를 하셨습니다. 세금을 탈루하셨어요. 논문 표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대 비리에 적혀있지 않는 음주운도 하셨고요. 본인은 5대 비리에 해당되는 게 없다라고 했는데 장석준 의원이 줄줄이 읽었어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언론 등을 통해서도 그 5대 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주요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문제들은 크지 않고 다만 이제 사회이사를 하면서 그 노동부 장관으로서 그 역할들이 참 적절했느냐, 예.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제 그 문제가 가장 중심이 돼서 아마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러면 여러 의혹들 가운데 방금 짚어주신 이 부분 그리고 또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음주운전 부분은 이제 본인이 사과를 했고 네. 잘못된 일이다고 뭐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근데 예. 다만 그것이 노동부 장관을 함에 있어서 바로 직접적으로 문제 결격 사유가 되는 사안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 도중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는데요.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현직 대학 교수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규정은 당시에는 사실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거 모르면 대학 교수 자격 있어요, 없어요?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기업의 사회이사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저는 관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이사 문제는 그 10여 년 전에 큰 문제가 돼가지고 온 대학들이 다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미 2000년대부터 이미 확인된 겁니다. 그거 모르는 교수 없어요. 전적으로 그거 모르면 교수 모르면 교수가 아니야. 그만둬. 무슨 상관을 합니까? 교수도 못 되는데. 자,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민간 기업의 사회이사를 겸직을 했던 부분인 건데요. 네. 이 부분의 문제를 후보자 본인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조대엽 지금 내정자께서 이 사회이사 문제 관련해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응 방식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뭐 본인의 생각인지 또는 옆에서 코치를 해주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수 정도면은 사실 본인이 어떤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회사의 사회이사 같은 건 좀 많이 합니다. 교수든 변호사든 전문직들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뭔가 경영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하는 그런 위치가 사회이사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고 하면은 사회이사를 보통 많이 하는데 이 건 자체가 예를 들어 뭐 학교에 신고하는 문제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직을 겸직하면은 뭐 변호사회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자칫 잘 모르고 누락하는 변호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엄벌에 처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후 처리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지금 이상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이사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격양된 모습을 보이면서 심지어 뭐 교수도 안 돼, 뭐 장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이제 그 화가 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대엽 내정자께서 사회이사가 자기가 등기가 되는 것조차 인감을 2번씩이나 줬다고 하면서 자신의 인감을 빌려줄 일은 없죠. 쓰라고 주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2번씩이나 했고 사회이사라는 게 등기가 되는 법적인 건데 그거를 자꾸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건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당시 어떤 좋은 취지와 생각이 있어서 사회이사를 한 거 맞다라고 하면서 사회이사였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 그 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것도 사회이사 책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건 다 일일이 법적으로도 해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접근 방식을 정말 몰랐다면 진짜 그 사회이사 등기하신 분이 사문서 위조를 하신 게 되기 때문에 좀 사전에 보좌진들과 좀 얘기를 나눠서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그 해명을 좀 마련하셨던 게 좋지 않을까.
변호사시니까 사실 이 인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걸 이렇게 남에게 그냥 선뜻 준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은 없죠. 예. 그냥 준다는 일은 없고 당연히 이제 줄 때는 어떤 용도로 쓰인다고 네. 해서 이제 또 상대방을 믿고 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이사 등기되는 것은요. 뭐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이사로 등기를 하려는 그 상대방도 이 조대엽 교수님에게 교수님을 속여서 인감을 받을, 받아서 사회이사 예, 등기할 이유는 없다. 일이 아니에요. 예, 예. 사회이사가 무슨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네. 뭐 사회이사가 그 경력이나 이런 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하는 자리인 경우도 있어서 네. 네.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굳이 속이거나 숨겼을 리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대엽 교수님의 말이 마치 거짓말처럼 듣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네. 어떤 해명하는 방식은 장관으로서 교수로서의 품위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김광진 의원님, 예. 지금 뭐 저희가 쭉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회이사로 본인이 이제 등재되는 것도 몰랐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 연구 실적이 많이 부실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이거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옮겨가고 있어요. 이거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청문회를 가장 잘 넘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과할 거는 빨리 사과하고 잘못을 시인할 건 빨리 시인하는 것인데 예. 처음에 스탠스를 좀 잘못 잡다 보니까 계속 꼬이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논문 부분에 있어서 뭐 노동 관련한 부분이 작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전체 고용과 노동의 전반적인 지식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정무적인 판단하는 자리이시 실질적으로 뭔가를 집행하고 실행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에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런가 하면은 지금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청문회가 열렸는데 예정을 넘겨서 오늘까지 오후 1시까지 청문회를 했거든요. 이런 예. 경우가 있습니까? 차수 변경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네. 원래는 하루로 그 의사 일정이 정해져 있었는데 예. 차수를 변경해서 이제 이틀 연속으로 하는 건데요. 네. 그 전에도 뭐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많이들 그런 경우들이 있고 12시 그렇죠. 넘겨서 근데 하는 경우들이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에서 없었던 것 김병관 장관 예. 청문회 때 그런 적이 있고 그 전에 참여정부에서 유시민 장관 때도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예. 네. 좀 이례적이죠. 그리고 통상 차수 변경을 한다고 하면 12시를 넘겨서 1시, 뭐 2시 이 정도까지 하고 끝내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날을 바꿔서 아예 오늘 오전에 다시 또 시작을 하고 그러게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신 그런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네.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 먹고 하루를 더 기다린 걸로도 보여요. 근데 오늘도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논문 표절 의혹이었습니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절이 아니라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포괄적 인용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문제는 안 되는 건지 이걸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조대엽 내정자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조대엽 내정자 같은 경우에 그 사회이사 대응을 조금 오히려 스스로 부적절하게 한 측면 외에는 송영무 내정자나 네. 김상곤 내정자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져요. 오히려 예. 조대엽 장관보다는 이 두 분 특히 이제 김상곤 내정자께서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 논문 표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표절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적 인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은 표절이 다 포괄적 인용이죠. 예. 예, 근데 그게 본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뭐 이런저런 거 다 있지만 이제 그냥 정면 돌파해서 임용을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여지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인사 중에 물론 잘된 인사도 있습니다만 그 가장 핵심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가 개혁 아닐까요? 개혁이고 지난 정권의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바로잡겠다 이런 의미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보는데 그 송영무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으로 지금 내정을 해놨지만 국방부 하면은 문제되는 여러 가지 그 윗선에서 힘으로 누르기, 무마시키기, 방산비리 이런 것이 국방개혁의 핵심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가 있는 건데 예. 그것에 지금 그대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을 지금 장관으로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에도 논문 표절이 직접적으로 그것도 아주 다른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또 교육부로
하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의 대상이거나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의혹이 직접적으로 있는 분을 갖다가 개혁의 주체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로 하시겠다고 하니 정말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발목 잡게 한다는 소리 안 듣기 위해서라도 뭔가 시원시원하게 한두 인사는 탁탁 해주고 싶을 겁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도 그렇고 뭐 바른정당도 그렇고. 근데 이런 부분은 너무 직접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스스로 좀 철회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강현재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